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막말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광주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당내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장해찬 후보의 부산 수영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공천 취소를 의결하고 재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난교 발언을 시작으로 서울시민 교양 수준 비하, 동물병원 폭파 등 장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이 줄줄이 확인되면서 막말 논란은 커졌습니다. 공관위는 어제 회의에서 장시간 논의한 끝에 막말 논란을 매듭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고 장 후보가 별다른 거취 결정을 하지 않자 결국 공천 취소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해찬 후보자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천이 취소된 국민의힘 후보는 김현아, 박일호, 정우택, 도태우 후보에 이어 장 후보까지 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예비 후보는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도 예비 후보는 대구 중남구를 보수의 심장으로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달라고 밝혔습니다. 도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당 내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사익에 눈이 멀어 총선 승리를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을 두고는 수도권과 호남 지역 출마자 일부가 자진 귀국해 공수처 수사를 받으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여당 내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험지 출마자인 이들은 이 대사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며 정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접전지인 경기 오산과 평택을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후진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에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승계 공천하지 않고 한 번 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반박에 나서면서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김 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심야 회의 끝에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에서 전략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점자이자 이 지역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다시 경선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 2등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차점자가 우승자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용진 의원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박용진 후보 공천 승계 여부가 선대위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박용진은 안 된다는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수도권 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 등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한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당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후보를 놓고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가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광재 후보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또 다른 계파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토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서 배우자실 실장을 맡아 사천 논란 끝에 경선을 치른 권양엽 후보는 현역 서동용 의원을 꺾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한 하남 등 수도권 유세에 나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이틀 전 MBC는 잘 들으라면서 정보사에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파문이 커지자 오늘 언론인과 사건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36년 전 테러 사건 당사자의 부인은 황 수석의 테러 발언을 접하고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다며 그 발언은 아직도 이 나라는 힘 있는 자를 거스르면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국가란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황 수석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황상무 수석은 오늘 출입 기자단에게 보내는 공지문 형식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고 끝을 맺으면서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황 수석의 사과문은 자신의 말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과 피해 당사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차원이라는 데에서만 그쳤습니다. 대통령실 수석의 위치에 있는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엄중한 잘못인가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36년 전 회칼 테러 사건 당사자의 유족이 보내왔습니다. 고 오은근 기자 아내인 송명견 전 동덕여대 교수는 보도를 접하고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뛰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황상무님, 당신 말씀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잘못하면 이 시대에도 칼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힘 있는 자를 거스르면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시대착오적인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도 황상무 수석 발언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과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걸로 파악되는데 남성은 살인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 나옵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그젯밤 9시 40분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여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살인 용의자인 40대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이후 신고 약 25시간 만에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저 만화방에 와서 쉬고 있는 상황이지. 살인 용의자 일단 체포한다고 서울 가자고 그렇게 와서 데리고 왔어요. 남성은 살인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피해자와 남성이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공격합니다. 넘어지고 나서도 폭행은 수차례 이어집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70대 남성이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던 사이였는데 4시간 반 전쯤 피해 여성이 불법 촬영 혐의로 가해 남성을 신고하자 이후 여성을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벤츠 승용차가 출발하는 찰나 갑자기 BMW 승용차가 돌진해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심하게 파손된 차량의 운전자들은 알고 보니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외제차의 수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겁니다.
20, 30대인 이들은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고급차의 첨단 장치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격을 감지한 운전자 보호 시스템이 자동으로 119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했고 새벽 외딴길에서 외제차끼리 부딪힌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팽팽한 강대강 대치 속에 전공의들에 이어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으로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등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참여하는 의대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수들은 사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의료 공백이 더 커지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차 총회 결과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총회에 참석한 대학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절반인 20곳, 이 중 서울대병원, 아산병원과 연계된 서울대와 울산대 등 16개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최종 결정했고 연세대와 부산대 등 나머지 4곳도 현재 진행 중인 내부 조사에서 찬성이 많으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대학별 비상대책위원회의 진행 일정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각 대학은 3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또한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위해 정부가 먼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 공백을 맡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며 정부의 비상진료 체계는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려의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사직이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 지킬 생각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4주째 진행되는 가운데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등 40여 개 노동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현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의사 모두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 속에 시민들의 불안과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사태로 시장 중심 의료 체계에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계획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점령지에서도 진행 중인데 누구를 뽑았는지 볼 수 있는 투명한 투표함이 설치됐습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의 압도적인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일부 러시아 국민들이 투표소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저항의 움직임도 잇따랐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뺏은 자포리자 지역의 한 투표소입니다. 투표소에 설치된 투표함은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투명합니다. 투표함에 담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Было 5 дней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мы выезжали по домам, и большинство, конечно, жителей проголосовали уже до.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наши жители активно идут, голосуют. 푸틴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관심사는 그의 당선 여부가 아니라 득표율입니다. 2018년 그의 최고 득표율인 76.7%를 깨고 80%대 득표율을 달성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 푸틴의 대관식이 돼버린 분위기 속에서도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계속됐습니다. 한 여성은 투표소에 화염병을 던져 투표를 방해하려 했고 또 다른 투표자는 아예 투표소 내부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들이 담긴 투표함에 초록색 액체를 부어 넣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망가뜨린 여성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투표 방해 행위로 1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EU Council President Charles Michel today took a dig at Putin, congratulating him with a landslide victory in an election with, I quote, no opposition, no freedom, no choice.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규범과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점령지에서 진행하는 선거는 무효라며 반발했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러시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다음 달 16일은 304명의 목숨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주에서부터 전국 도보 행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혜선 기자가 이틀간 이들과 함께 걸으며 그간 지내온 이야기와 바람들을 들어봤습니다. 동트기 전 이른 새벽, 경기도 안산의 한 카페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도보 행진을 앞두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준비를 서두르는 겁니다. 잠 좀 많이 못 주무셨다고 하시죠? 왜 그랬을까? 이제 안산에 오고 이제 끝나가는 시간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설레었나? 10년 전 떠난 아이를 떠올리며 걸은 지 19일째. 몸은 피곤하지만 기억은 또렷해집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딱 안았는데 이렇게 안았는데 뭐 몸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생전 자녀들과의 마지막 추억이 깃든 안산의 한데 모인 유족들은 전국을 돌며 시민들로부터 받은 나무 묘목을 품에 안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끝까지 10년 동안 잊지 않기 위해 또 잊히지 않기 위해 유가족들은 책도 쓰고 연극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추모 시설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여태까지 10년을 쌓아왔는데 부끄럽지 않게 싸워왔다고 저는 자신을 하는데 이태원 유족들도 함께한 행렬은 단원고등학교를 지나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묘소를 향했습니다. 살아있다면 어엿한 사회인이었을 아들, 딸을 상상하며 편지를 쓰고 말을 건넵니다. 색칠형 아들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세계하고 있어.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어. 유가족들의 마지막 행선지는 서울이었습니다. 현재 약 600명 정도의 인파가 모여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광명시청에서 시작된 이 행진은 이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 멈춰서야 끝이 납니다. 유가족들은 오후 4시 16분에 열린 문화제에 참석하는 걸 끝으로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행진을 마친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다음 달 16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추모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무려 900여 명의 배우와 음악인들의 발판이 되어줬던 무대가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인들의 주춧돌과도 같은 곳, 대학로 소극장 학전인데요. 역사적인 이 공간이 3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학전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180석 남짓한 객석이 관객들로 꽉 들어찹니다. 2024년 3월 14일 대학로 소극장 학전의 마지막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가수 김민기의 곡들로 채워진 무대. 배우 황정민은 아쉬움의 눈물을 연신 훔쳐냈습니다. 김광석 형 공연을 하시면 제가 이제 티켓팅하고 그때 20대를 오롯이 여기서 먹고 자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과 함께 댄스 음악 열풍이 불어닥친 1991년. 아침 이슬과 상록수 등의 명곡을 탄생시킨 김민기 대표는 음반 계약금을 털어 설 곳이 사라진 가수들에게 비상구를 열어줬습니다. 예술인들의 못자리가 되겠다며 붙인 이름 학전. 이곳에서 나윤선, 윤도현, 이소라 등 수많은 가수들이 날개를 달았고 고 김광석은 1000번째 공연을 열었습니다. 노래하고 많이들 뵙고 이게 제 비상구입니다. 숱한 최초의 기록을 썼습니다. 4,200회 넘게 공연된 지하철 1호선은 한국 뮤지컬 최초로 모든 음악을 라이브 연주했고 모든 배우를 오디션으로 뽑았습니다. 설경구와 황정민, 조승우 등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들이 모두 이곳을 거쳤습니다. 다른 극단도 없어서 일단 육도놀이 하자고 학전에 투스트를 치러놨다가 소위 도난되는 아동극도 끊임없이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 관한 그런 어떤 문화가 그냥 손을 놔버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결국 재정난과 김 대표의 건강 악화로 3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예술인들에겐 기회를, 관객들에겐 추억을 안겨준 학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고요. 다시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우린 또 만날 겁니다. 굿바이가 아닌 어게인이란 말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직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쿠팡은 이 법을 어기고 사규도 무시했습니다. 사규상 일주일만 보관하게 돼 있는 일용직의 개인정보를 무려 6년 넘게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던 겁니다. 심지어 개인정보 복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블랙리스트에 등재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공식 설립된 2017년, 그해 9월 20일 블랙리스트 작성이 시작됐고 인천사센터 일용직 최연숙 씨가 1호가 됐습니다. 아니 1시간밖에 교육을 안 시켜주고 바로 투입을 하면 어떻게 사람이 금방 그렇게 빨리빨리 하냐고. 제가 그때 항의를 했었죠. 그랬더니 바로 그냥 붙들려 나왔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일용직의 개인정보는 업무 종료 후 7일간 보존한다고 돼 있습니다.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최 씨의 개인정보는 벌써 6년 6개월째 블랙리스트에 남아 있습니다. 2017년 30명, 2018년 191명, 2019년 340명, 2020년 598명. 쿠팡은 1,159명의 개인정보를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넘게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대 보관 기간 3년, 모두 어겼습니다. 이거 문제 제기 안 했으면 영원히 보관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전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거 말고 다른 파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봐야 되는 그런 위험 기업으로 지금 평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 적합성 평가, 작업 배치 등을 위해 채용 후 1년간 보관한다는 건데 퇴사 이후 취업 배제 목적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중에 문제되면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취업 배제하는 용도로 쓰겠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식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16,000건의 개인정보를 목적의 사용의 목적으로 이제 계속 보관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위법성이 높고 굉장히 처벌이 강도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개인정보 보관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불법 보관한 개인정보를 5년 넘게 채용 배제 목적으로 이용해온 겁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 대신에 추후에 내가 쿠팡에 대한 경력 인증서 받지 않겠다. 이거를 사인을 하고 들어간 거를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거 보관하지 말아달라. 바로 폐기해달라. 이미 1년 전 쿠팡 유료 회원 수는 1,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생년월일, 연락처와 주소, 심지어 구매 내역까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개인정보를 조회한 쿠팡 직원이 고객 집까지 찾아가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와 비슷한 방식의 블랙리스트들을 이용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취합을 해서 어마어마한 정보 권력을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쿠팡 블랙리스트에는 언론인 100여 명의 개인정보까지 무단 등재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출처와 등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쿠팡은 한 달째 답변이 없습니다. 노사 법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불법이 있으면 노든 사든 불법을 처벌한다, 단죄한다라고 했으면 이 사건은 반드시 제대로 그 조사해서 일벌백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신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MBC 기자 4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미국 대북 정책의 초점이 핵 개발의 저지에서 핵 사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잇따라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도 국제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통일전망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 핵 우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есть свой ядерный зонтик. Они нас ни о чем не просили. 러시아가 북한에 핵 기술을 이전했을 거라는 국제사회 의혹을 반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22년에는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줄곧 핵 보유국임을 자처해왔습니다. 핵무력 정책을 폭파해 나옴으로써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이 지난 11일 공개한 연례위협 평가 보고서는 김정은에겐 핵 폐기 의지가 없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허황된 꿈이라며 핵 보유를 용인하면 NPT 체제는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조차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확고한 핵 보유국이 됐다며 미국 정부의 진지한 대응을 촉구했고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대북 억제 초점이 과거 핵 능력 발전 저지에서 핵 사용 방지로 이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바죠. 미국도 북한의 핵 포기보다 핵 억제, 북한 핵 사용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한다면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거세게 불거질 수 있고 군비 경쟁과 함께 긴장이 더 고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은 핵 동결 등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핵과 관련된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에 진입을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을 위협하는 미국의 어떤 특정 확장 억제력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한국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이런 가운데 미국 주류의 판단은 일단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협 감소 쪽에 1차적 목표로 두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 미국 주류 언론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도를 낮추기 위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비핵화가 아닌 방법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치 속에 달라지고 있는 접근법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슈퍼스타 오타니가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첫 훈련을 가졌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맞붙을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부푼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오타니의 등장에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해맑은 표정으로 고척 잔디를 밟은 뒤 주루 훈련까지 소화한 오타니는 한국 팬들의 뜨거운 환영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白熱したいい試合が多くて、子供の頃からずっと見てましたし、韓国のチームも、僕の中ではすごく思い入れのあって、素晴らしいチームだなと、空港でもああやって迎えてもらってすごいありがたいなと。 결혼 관련 질문에 놀리는 듯한 반응을 보인 동료에게 활짝 웃어 보인 오타니는 12년 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때 한국을 방문했던 특별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あの時はまだ高校生だったので、今とまたちょっと違いますし、あの時からでも好きな国のもちろん一つなので、あの時はもう本当に野球でこうやって帰ってこれて、プレーするというのは本当に自分の中でも特別かなと思います。 오타니와 만남이 기대되는 건 우리 야구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갔으면 뭐 사인 받고 싶어요. 뭐 기자님들도 똑같잖아요. 저도 받고 싶고 다 안 그런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하성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샌디에이고 동료들이 어제 도착하자마자 한국 문화를 즐기는 이 상황이 뿌듯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한국에 처음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를 하고
타티스 선수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말을 해서 한국인으로서 좀 뿌듯하고. 스타들의 스타들답게 취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선수들은 각각 2차례씩 연습 경기를 가진 뒤 오는 수요일부터 개막 2연전 맞대결을 펼칩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K리그1 서울이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오늘도 링가드 효과에 구름 관중이 몰린 가운데 주장 기성용이 시원한 중거리포로 홈에서 첫 승을 자축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5만여 관중이 운집했던 상암벌엔 오늘도 3만에 가까운 팬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서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일류첸코가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상승세는 주장 기성용이 이어갔습니다. 전반 23분 시원한 중거리포를 폭발시켰습니다. 홈팬들은 열광했고 김기동 감독도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후반엔 벤치에 있던 링가드까지 가세했습니다. 후반 13분 교체 투입되자마자 몸싸움 과정에서 유니폼이 찢어진 링가드는 좀 더 날카로워진 공격력을 선보였지만 K리그 데뷔골까지 연결시키진 못했습니다. 기성용에게 패스를 연결하며 도움을 노렸지만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후반 막판 자책골을 유도하나 싶었지만 이 역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무산됐습니다. 승부가 2대0으로 마무리되면서 서울은 홈에서 시즌 첫 골과 첫 승을 신고했고 김기동 감독도 마수거리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서울에 오시고 좀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컸고. 대전과 강원은 1대1로 비기면서 나란히 첫 승 상향에 실패했고 수원FC는 종료 직전 터진 정재민의 동점골로 대구와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페퍼저축은행에 3대1 역전승을 거두고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13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하게 됐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낮 동안 따스한 봄볕에 겉옷이 거추장스럽게도 느껴지셨죠? 밤이 되면서는 남쪽을 중심으로 비 내리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차츰 북쪽에서도 비구름이 내려와 내일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지난 뒤로는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몽골 동쪽에서 발현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차츰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겠고요. 이 중 일부가 떨어져 내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서쪽 지역은 일시적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낮부터는 날이 다시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 내일은 큰 폭으로 떨어져서요. 서울이 한낮에 11도, 대구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에선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강풍까지 불기 때문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안동이 7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는데요. 낮 기온부터는 큰 폭으로 떨어져서 한낮에 서울 11도, 광주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밤부터 차츰 물러가겠고요. 모레 아침엔 서울의 기온이 1도 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